안녕하세요. 캐논엄마 이현우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마약 상습복용 전과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심정일까요? 결혼을 말리는데도 딸이 울며 불며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도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정치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얘기입니다. 김 대표는 자식 있는 사유 없다. 이렇게 결혼을 허락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고뇌와 선택,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가 마약을 투여했던 사실 알려지면서 여야 공방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미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야당의 공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병유 월간풍을 대표 최인영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무성 대표가 어제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굉장히 좀 침울하겠네요, 보좌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보좌진들도 소갈이 하면서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은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 한마디로 본인은 이와 같은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하면서 정치인 가족이라고 걸 알았다고 하면 오히려 중형을 선고할 것이지 더 경하게 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더 약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최근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전문위원으로 항상 했습니다만 요즘 그런 거 잘 안 봐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김무성 대표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최근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지율도 오르고 하는데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간담회 기자간담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김무성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매우 착잡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야당 의원들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거든요.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보면 주로 김무성 대표가 예비사위, 결혼 전이니까 예비사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법원이든 검찰에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주 상습 투약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판결문 또는 그 공소장의 내용이 다 실린 공소장을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양형의 기준이 다양한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특정인의 이러한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국정감사장에서 뭐 개인의 신상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대표님, 네. 따님 있으신가요? 예, 저도 사위를 봤습니다. 사위 보셨습니까? 이거 사위 보신 사람들 이 김무성 대표 사건을 보고 이 해명 이해를 합니다. 야당은 납득할 수 없다 그럽니다만은 딸하고 사위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몰랐다는 것이 사실일 것이고 법원에서 집권당 대표가 사위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낮춰서 지금 집행유예를 풀어줬다. 그런 판사가 있어요? 그런 검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만약인데 예. 따님 다 결혼했지만 예. 동사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딸이 마약 상습 투여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허락하시겠어요? 말기지만은 빡빡 우겨가지고 결혼했다는 그 경우 아닙니까? 그래 하고 나서 알았다. 그렇다고 파혼을 못 시켜요. 예. 지금 어떻게 해서 파혼을 시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정치인 그 김무성 대표가 집권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야당이 저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마약이기 때문에 대단히 센시티브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김무성 대표는 예비사위 시절에 분명히 몰랐거든. 그래서 그 자체를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야당에서 추측하기는 그때 벌써 이제 유력 정치인에 상당히 오래 기간 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든 해서 아버지가 그 장인 될 사람이 유력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뭐
재판부에 어떻게 알리건 해서 그런 걸 통해서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컨대 탄원서를 써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기록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추측이고 나름대로의 음모인 예.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변호사로서도 그것을 구체적인 변론에 넣을 것인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변호사였다고 한다고 하면 결코 사위가 그렇다는 것을 결코 알리지 않을 겁니다. 양형에 오히려 부당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의 예비 사위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오히려 형 받는데 더 불리해진다? 오히려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아, 이거 일거리 생겼다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어요? 우리 그러면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네. 한 변호사께서도 마약 네네. 사범 예, 변호해 예.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뭐 굉장히 많은데 이게 화장실에서 많이 하나 보죠. 클럽 화장실에서도 하고 강원도 리조트에서도 하고 또 클럽에서도 하고 승용차 안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이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온갖 군데 뭐 클럽, 화장실, 집, 승용차, 리조트 굉장히 뭐 온갖 종류를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랬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몇 번, 정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적발되는 경우보다는 굉장히 여러 차례를 했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서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 또는 향정 등을 이제 투약하고 흡입하는 그런 장소에서 다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종류도 다양하고 횟수도 뭐 적지 않고 또한 기간도 짧지 않게 긴 기간 동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상당히 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마약 사범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예. 또 법적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한 번 초범입니다. 여러 차례 했다 하더라도 초범이고 또한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마약 사범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만 가지고 바로 정말 중요한 아주 엄한 처벌을 해야 되는 마약 사범이라고 단정하기는 법적인 그런 시각과 또 일반적인 그 국민 정서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 않은가. 예. 거기서 약간 좀 차이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냥 평범히 보기에는 아주 오랜 기간, 2년 반 오랜 기간 온갖 종류의 마약을 온갖 장소에서 아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화장실에서 이렇게 많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마약 사범을 해보면은 히로뽕을 했으면 히로뽕으로 해서 향정신성 의약품 그 법률 위반으로 예, 한다든가 예. 아니면 대마면은 대마법으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코카인부터 해서 대마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합적으로 다양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내부적인 기준을 제가 좀 뭐 부득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통 대마나 아니면은 그 히로뽕 같은 경우에는 초범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월 내지 2년 정도를 구형을 합니다. 그 반면에 예전에 어떤 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할 경우 이른바 재범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를 구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코카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대마와 관련된 것들을 장기간에 했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3년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지금 정치계에서는 왜 이게 상습범인데 3년밖에 구형을 안 했느냐 항소를 안 했다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해당하는 정도의 구형을 했다는 점에서 결코 낮다라고 보기는 그 어렵다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봐주기 한 게 아니라 음벌에 처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뭐 봐주기 한 게 아니네요. 네, 일단은 그 현행 그 기준에 보자면은 봐주기 그런 논란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 정서상 보면은 아니 이렇게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상황을 왜 손방망이 처벌했냐라는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례들과의 균형을 이제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엄한 처벌이 아니라 손방망이 처벌인가 이 부분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한 가지가 뭐 제가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설명을 예. 드리자면은 검찰과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 투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엄한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선처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봐라. 아니 15회 동안 했고 여러 가지 약물을 마약을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이게 단순 투약이냐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순 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판매, 제조, 수출입 또한 이런 행위들의 알선 등등을 하지 않고 정말 자신이 투약했다. 딴 사람에게 주지 않고 팔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저기 나오고 있는 자막이 나오고 있는 항소 포기는 봐주기다. 저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한 4, 5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입니다. 거기에 예. 보면 이제 마약류 관리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약, 단순 투약, 상수법 다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가중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형의 정도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왜 집행유예를 했느냐, 왜 구속시키지 않고 집행유예를 했느냐. 구속은 거기에 했는데 실형이 그렇죠. 아니고 집행유예.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를 했느냐의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사실은 실형은 아니지만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초범한테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아마 구속 기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집행유예를 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마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란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은 마약을 투입하면은 다시 들어가서 3년을 살아야 되고 플러스 더 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4년 동안 정말 제대로 근실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죄와 같이 어떤 그 집행유예를 동일에 놓기 보기는 어렵고 말씀드려 또 한 가지 검찰은 왜 그러면은 항소를 안 했느냐? 3년을 구형을 했는데 3년 선고가 났기 때문에 검찰 기준에 의할 때 그것은 항소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검찰이 3년형을 요구했는데 3년형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컨대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100% 항소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구형을 했는 것에 그대로 형이 나왔고 그것이 실형이건 집행유예건 그 정도 차이만 가지고는 실무상 어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무상은 그걸 가지고 검찰을 비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죠. 집권당 대표일 뿐만 아니라 집권당 내에서 차기 대권 유력 주자 1번에 해당되는 분의 사위 문제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마약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걸러내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사회적인 잣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3년형의 집행유예 4년이라고 구형을 했는데 구형대로 선고했으면 그걸 봐줬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양형 기준 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기수 씨가 위원장이 돼가 쭉 만들면서 난 여러 번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양형 기준의 교범에 의해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봐줬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그건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봐주기를 떠나보면 뭐 그런 법적인 논란을 떠나보면 보통 이렇게 되면 보통 이게 마약 사범이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이 결혼하겠다 하면 축자고 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말리면 좋지.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 말씀은 지금 몰랐다는 얘기하잖아요. 이제 결혼 전에 이제 결혼 앞두고 알은 거죠. 그런데 결혼 앞두고 나면 이미 다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따님과 사이가 지금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장인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런 면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옳다 그러다 이게 시시비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물어보세요. 지금 사회를 본 사람한테 자기들이 장인이 말릴 수 있는지 말릴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 주위에도 보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중에 제대로 안 돼 본 것 하나도 없다. 다 했다. 근데 딱 2개가 안 되더라. 골프하고 자식 농사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가 봅니다. 김무성 대표가 뭐 개경을 보면은 뭐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자녀에 대한 애정 같은 것도 많이 드러내시고 손주도 굉장히 예뻐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예뻐하는 손주들 결국 자식은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들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김무성의 둘째 사위는 그 장인이 그러니까 장인이 아니라 사돈이 둘째 사위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면서요. 그러게요. 알고 봤더니만 이게 둘째 사위 A 씨 같은 경우에는 청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라 개발이라고 뭐 지금 벌써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만 중견 건설 회사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사업으로 해서 시행 사업에서 아주 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억 원의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거니까 장남이니까 그렇죠. 수천억 대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해서 대표이사로 받아오고 있고 뭐 본인도 보니까 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능력도 있고 결국은 그와 같은 아버지의 어떤 장남으로서의 한다고 하면은 결국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그 야당을 비롯해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특히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노블레스 오블레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저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건 누구나 이거에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돈이 있으면서 그와 같은 마약까지 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법리 논쟁을 지나서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이죠. 비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잘난 사람들 집안에서 마약 사범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위 볼 때도. 아니, 김용 회장 이분은 뭐 이게 김무성 대표의 사위의 아버지 이분은
수천억이면은 뭐 아파트도 하고 뭘 이렇게 많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이제 건설 예. 측면에서 이제 그 사업이 성공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큰 부를 일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라도 의혹입니다만 뭐 김무성 대표가 당시 어떤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리라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만 예. 또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뭐 이제 불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굉장히 예. 좀 많은 변호사 보수를 약속하고 지급해서라도 어떤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또는 인맥이 정말 있는 그런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을 비난할 수는 그 부분에 법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만 예.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와 저렇게 마약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나온 것이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나온 게 아니라 예. 혹시라도 재판부에 부정한 힘을 쓴 거 아니냐 검사에게 어떠한 그 돈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 뚜렷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했던 사법 불신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사법 불신이 이번 기회에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예. 커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원래 이렇게 돈이 그렇게 수천억이 있고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유학도 했고 아니 뭐가 아쉬워가지고 마약을 합니까? 참 안타깝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마약을 하는 거죠. 김무성 대표도 부유스러운 가정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예. 돈의 아쉬움을 모르고 해외 유학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계층에서일수록 이렇게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기 대권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상으로 법원에서 봐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도 있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지나친 정치적인 공세는 예. 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유예 이유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전과가 없고 나이, 가족관계, 환경, 동기 등을 고려한다는데 가족관계를 왜 고려합니까? 네, 이 그 무슨 부분 얘기입니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그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법에. 왜냐하면 예. 형법에 이제 집행유예를 하거나 형의 그 규정을 할 때에 보면은 가족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범행 횟수라든가 좀 전에 했던 가족 관계가 있는데요. 가족 관계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른바 사회적 유대 관계를 그 보는 한 가지 예입니다. 사회적 유대 관계가 그 공고하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재범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낮다는 그러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가족이 있고 예. 형이 있고 그 처가 있고 애가 있고 직장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규범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 번은 한번 봐줄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인 것이지 예. 이 가족 관계에서 준재벌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런 맥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 가족관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더라도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만 특별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모든 경우에 예. 일반적으로 아주 사실 뭐 이제 복사해서 붙이는 그런 일반적인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더 많이 마약을 한 사람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마약을 조금 했는데 센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결국에 뭐 왼쪽이 나이트클럽 DJ인데 네네. 1개월간 2번 흡연했는데 징역 8개월. 오른쪽은 2년 6개월 동안 접했는데 집행유예? 저런 일이 왜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 사안이 결국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록상에 뭐가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3번, 4번만 했다고 해도 그것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해서 그 사람의 습벽의 발현이다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은 예. 그것을 뭐 한 2달 만에 했다 하더라도 상습성으로 인정해서 엄하게 처벌할 수가 있고 3년 동안 해서 지금 한 15번을 했다고 하면은 이른바 띄엄띄엄 했으면은 그것이 어떤 단속적으로 했을 뿐이지 숫자만 15번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 개인의 습벽으로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장기간에 여러 차례 했다고 해서 그거를 상습성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높고 긴 기간에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을 수가 있다는 것은 예. 그러한 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아니 거예요. 근데 뭐 마약이 상습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마약은 다 상습 네. 아닙니까? 하다 보면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습이라는 게 여러 번 했다고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 습벽이 있어야만 상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인정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판사님이 하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사에 협조했는지 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요. 사실대로 시체말로 그렇습니다. 네. 사실대로 다. 왜냐하면 네. 마약 수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잡기 어렵고요. 또 그 현장을 포착해서 결국 가서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자
어디서 샀냐, 누구에게 샀냐, 언제 누구랑 같이 했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순순히 자백을 하면서 제가 누구랑 같이 했습니다. 언제 누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산 그 사람은 누구입니다. 이런 정보를 많이 입수하면 할수록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성과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했다면 실제로 마약 복용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실제 그 선고는 좀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떠한 그 수사 협조가 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에 유력 대권 주자들이 다들 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뭐 일부 사람들이 뭐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를 했고, 문재인 대표도 뭐 비주류 때문에 그렇고, 뭐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 다 참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 가족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가족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건 곤란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 가부장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명령이잖아요. 예. 지금 그 시절에 우린 태어나가 자란 사람인데 지금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자유화되니까 이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건데 지금 부모가 통제 못 하거든요. 특히 해외 유학하는 자녀들 통제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부유할수록 더 그렇다고 봐요. 부유할수록. 재벌가들 보세요. LG나 뭐 금호나 뭐 이런 재벌가도 보면은 전부 해외 유학 가가지고 그 가서 외국인 부인 며느리 데려오고 했잖아요. 예. 삼성도 데려왔잖아요. 그거 못 말게요. 그래서 시대가 그만큼 발전했다 그럴까 변했다 이런 잣대를 이제 보는 건데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마약 사범도 중요하지만 병력 사범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답을 내려준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정몽준 의원이라든가 고승덕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타격받지 않고 대통령이 됐지만 타격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민 여러분,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불행하고 흠 많은 개인 가족자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힌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께 가슴 아프고 못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사실은 저는 이제 자녀와 관련해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 경우가 이회창 총리죠. 대권 후보도 아들 병역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못 되셨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유황구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유황구 총리 이렇게 자식 또는 뭐 아내, 친인척과 관련해서 정치인이 어디까지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됩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고 사실 결국 우리나라 특히 동양적 정서 같은 경우에는 가화 만사성 하면서 이제 집안을 먼저 다스린 다음에 어떤 치국 평천화하라는 그런 이념에 있다 보니까 가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과연 국가의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기본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좀 강조된다는 그런 입장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어떤 뭐 범죄가 되고 어떤 그런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또 변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침소봉대하는 문제가 있는데 좀 전에 그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보다 이제 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노블레스 오블레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가족 관계의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된다는 것은 그런 점은 좀 앞으로 어떤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나 봅니다. 우리 조국 교수, 서울대 조국 교수가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종합적으로 비판을 공격을 해주셨습니다. 상습 투약하는 준재벌 아들 이상하다. 그리고 결혼을 교집한 여교수,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의 딸이겠죠. 집행유예를 내보낸 판사도 이상하다. 항소하는 검사도 이상하다. 다 몰랐다고 장인이 얘기하지 않았죠. 뒤늦게 알았다는 장인도 이상하다. 저 이상하다라는 의혹 제기 종합 세트인데 어떻습니까? 저 말씀에는 저 의혹 제기인데 의혹이 아니다. 지금 해명은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현재 교수이지만 정치 활동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 정치적인 그런 판단도 들어간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또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그런 것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재밌습니다. 최근에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고자 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마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정치인이기 전에 법학 교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수사보다는 법적인 문제점을 좀 파고들었으면은 저희가 좀 더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좀 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탁월한 형법 교수님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실무에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는 것인지, 과연 이와 같은 사건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정도가 나오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설득력에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것에 국민들이 좀 진짜 이상하네, 의혹이 커질 수 있겠지만 그냥 감성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법학자로서의 기본 자세에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고비 대표님 보시기에는 김무성 대표가 잘 넘어갈 것 같다, 아니면 낙마할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좀 상처를 입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한번 겪어야 되는 코스라고 봐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사건보다도 이것은 한번 겪어 나가야 할 사안이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통과 의례로 나는 지나가야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혁신이 실패한다면 강력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표의 거취 문제가 상의조차 없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지금의 혼란도 더 큰 혼란을 낳지 않을까. 마크리퍼스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 그리고 업무 방해입니다. 대표 김기종이 마크리포스를 진술한 것은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김 씨의 집과 사무실에서 북한 원정과 이적 표현물 등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네,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한 분은 재신임 투표를 놓고 또 한 분은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진곤 경희대 교훈교수, 최은정 변호사 계속 함께 하시고요. 이남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진 긴급 모임을 하고 있다. 왜 하는 겁니까, 지금 갑자기?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석현 국회 부의장의 주재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반대를 무릅쓰고,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재심 투표, 나에 대해서 재심을 묻겠다라고 하자 당내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석현 국회 부의장의 주재로 지금 중진 의원들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병석 전 부의장, 김영환 의원, 또 문희상 의원 등이 지금 참석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오늘 바로 아침에도 이 재신임 투표 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오늘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세균 의원도 참석, 또 주승현 최고위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화면상에는 아직 지금 얼굴이 보이지가 않네요. 김한길 전 대표의 참석 여부가 주목이 됐는데 지금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중진들이 모여서 문 대표에게 재신임 있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걔네들 불나면 또 일어납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 문 대표가 말을 듣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국민을 상대로 공언했는데, 그다음에 아마 문 대표는 이것을 이제 최종적인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던졌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모든 일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저분들이 말린다고 안 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저분들하고 의논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닌 걸로 봐서는 저분들 나름대로 또 명분을 말렸다 이런 또 명분을 이제 확보하는 거고, 문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질관
내가 결심한 대로 가겠다. 갈 길 가겠다. 예. 아무튼 문 대표가 그런 식으로 갈 길 가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표 편에 서서 지지를 해줬던, 도와줬던 분들, 특히 오영식 의원조차도 문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도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영식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의 거취 문제가 최고위원들과의 상의조차 없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과연 이 지도부가 정적 공동 운명체인지 아니면 들러리만 서는 것인지 저 스스로 매우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해찬 의원에게 이선으로 물러나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지금 친노로 분류되는 분들이 갑자기 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요. 친노 주류 내에서도 무슨 분란이 있는 겁니까? 싸우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그런 걸 같습니다. 사실 어제 9월 9일 날 그와 같은 발표를 했던 것이 급작스럽게 얘기를 했다라는 처음에 견해가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상당 기간 준비를 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예. 그 전날 정도에 조국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 한 라디오에서 이와 같은 재검증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와 같은 행사를 나름대로 어떤 예측했는 것 같은데 그게 단순한 예측인 것인지 아니면은 친노의 이너서클이 또 있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친노가 지금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친노를 넘어서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너서클의 그림자를 이번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그런 식으로 패거를 짓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표의 지금 정세균 전 대표도 오셨는데요. 정세균 대표도 왔는데 저 내용을 보면 정세균 대표가 원래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측이었는데 최근 돌아섰죠. 범친노로 분류했고요. 예. 바로 이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오영식 최고위원이나 그리고 정세균 의원은 범친노로 분류되면서 문재인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고 분류됐다가 이번 재신임 투표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문재인 대표와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자리가 가득 찼네요. 네, 정세균 의원까지 도착을 하면서 지금 회의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제일 끝쪽에 앉은 분이 오늘 또 문재인 대표에게 바로 직격탄을 내었던 오영식 최고위원. 예. 지금 내용 보면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재신임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좀 전에 오영식 의원은 우리가 들러리냐. 예. 지금 오영식 최고위원이라든가 이 중진 의원들조차도 특히 정세균, 오영식 저 두 분은 문 대표와 친했던, 문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굉장히 사이가 좀 안 좋고 있습니다. 이 시각 중진회동, 긴급회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본래 만약 친노 이 핵심 그룹이 있어서 이제 문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떤 계속 이제 의사 결정을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고 덜 행사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소외되는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이래 되면 어차피 아무리 결속이 단단한 그런 그룹이라도 세력이라도 그 안에서 또 분파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볼 때는 그 안에서도 우리는 들러리냐 이렇게 소외감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세력 재편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밖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면 문 대표는 우리 생각을 아예 배제하고 자기가 뭔가 하는데 그 뒤에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우리가 계속 이러다가는 문 대표나 친노 핵심 그 사람들 위해서 그야말로 들러리나 장식용밖에 더 되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가볍게 무시하느냐 이런 사람들 믿고 우리가 같이 가도 되겠냐 뭐 이런 회의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지금 모임하고 이 시각 국회 부의장실인데 저기 모인 야권 중진 굉장히 쟁쟁한 중진 의원들이 다 모였는데 저기에서 문 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오나요? 나올 가능성도 있죠. 지금 모이기는 모였는데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분들이 모이셨고요. 일단 이석현 부의장 발언하는 건 잠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보라 이렇게들 많이들 권해도요. 그래서 같이 의논들 좀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제 재신임 투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3선 이상 의원들이 좀 당내 문제를 협의하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우리 상임고문님들도 모셔서 같이 하자 누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상임고문님들이 갑자기 연락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임고문님들은 나중에는 오기로 하고 우리 현역 의원들끼리만 이렇게 모이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갑자기 정해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기탄 없이 의논을 하기로 하고 언론인들이 좀 자리를 좀 비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야권에 굉장히 쟁쟁한 중진 의원들이 모이셨고 저분들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행보에 비판적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탄 없이 얘기를 하겠다면서 기자들을 방에서 좀 나가달라.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경론이 오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급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모이신 분들이 문 대표를 좌지우지할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갈래도 많고 또 저분들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가 그런 식으로 남들이 그렇게 독주한다고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갈 길을 지금까지 계속 그 일관되게 걸어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저 논의 자체가 문 대표를 뭐 어떻게 또 친노를 뭐 방향을 틀도록 한다든가 그런 그렇게 강하게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지금 조국 교수도 사실은 문재인 대표 쪽에 더 가까웠던 문재인 대표의 혁신 개혁의 행보에 힘을 실어줬던 분인데 저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공도 동망 같이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이 뭐 친노든 비노든 싹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김무성 사위꾼으로 미소 짓지 마라.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제 문재인 대표 자체만 경향한 게 아니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정말 좀 걱정의 목소리를 내면서 저 글을 올린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조국 교수가 이제 육참 골단에 이어서 사자성어 정치로 고도동망이란 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망해도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운명 같이 해야 되니까 당 정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다시 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같이 엎어져서 같이 망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 뒤에 가보니까 총선의 개헌 저지선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은 3분의 2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구석을 넘어서 이제 100석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데 그것보다도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정말 긴절한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모이는 그 3선 이상의 현역 중진위원회에서 어떤 본인들이 의견을 냈을 때 문 대표가 따르지 않을 가능성은 없진 않겠지만 결국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3선 이상의 중진이 불신임을 한다는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아마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 회의에 지금 참석하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표는 13일입니까? 언제부터 재신임 한다고 했죠? 방식,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그 정확한 방식은 또 오후 6시부터 논의되는데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16일 날 혁신이 안을 올리는 중앙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 당원 투표 플러스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이 중앙위원회에 통과하지 않아도 또 당원 투표나 혹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 재신임 반대하는 여론이 한 가지라도 높게 나오면 나는 물러나겠다라고 오늘 초강수를 둔 겁니다. 아침에 최고위에서 반대가 나왔는데도 1시간 좀 지나서 바로 김성수 대변인이 이 방식까지 아주 빠르게 급박하게 밀어붙이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위원이 일제히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떤 반대편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영식 최고위원이 얘기했지만 지도부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추승용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신임이라는 것 자체가 당원 당규에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건 어떤 조기 전당대회나 전당대회를 열어서 물어볼 사안이다.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규정에도 없는 걸 주변 최고위원과 상의도 하지 않고 문 대표 마음대로 갑자기 밀어붙여서 이번에 재신임해서 투표 통과가 되면 불신임이 안 당하면 다 조용히 해주세요. 이 방식은 틀렸다. 뭐 이런 이게 바로 친노 패권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냐 이래서 반발하는 거죠. 우리가 괜히 패권주의라고 말했느냐. 당의 공식 기구도 거치지 않고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기 만들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내가 뭐 인기 투표하듯이 대통령 출마해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후보로서 뭐 국민의 표를 호소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보면 우리 당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친노 패권주의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당의 공식 조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거는 좀 경시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이거였으니까 이야기. 당 분열을 초래한다. 분열 초래 뭐 저 부분도 동의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지도부랑 상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게 여러 번이에요. 좀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4.19 재보선에서 졌습니다.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책임론에 대해서 자신은 거론하지도 않고 사과만 했습니다. 지도부랑 전혀 사과 없이 기자회견에서요. 지도부들, 최고위원들 발끈했습니다. 두 번째 5월 달에 광주도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최고위랑 상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고위랑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문재인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비판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친노 일부들만 비선 시제드만 상의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재신임 투표도 최고위원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원래 근데 이제 친노 주류 이쪽이 이제 이런 선거, 투표, 모바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바일로 할지 뭘로 할지 그건 결정된 게 아직 없죠. 일단은 뭐 ARS 투표 이제 여론조사는 그렇게 될 거고요. 당원 투표도 이제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당대회 때 ARS네요. 전화로 해서. 전화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여론조사 회사에서 전화를 받으시면은 투표에 참여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만 보면은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대표가 겨뤘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이겼죠. 다만 이제 권리당원은 호남 분들이 많은데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박지원 의원한테 졌었거든요.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참 국민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니까. 이른바 배수진입니다. 옛날에 한신이 썼던 배수진인데 그게 뭐냐면 죽을 곳에 두고 죽을 곳에 처해서 살 곳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자신이 죽을 곳에 들어가서 사지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삶을 도모한다 이건데 여기서 만약에 지면 어차피 자기의 기회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승부를 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승용 의원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문제를 내놓고 본인이 채점하는 이게 본인이 문제 내놓고 본인이 채점하고 본인이 발표하겠다. 굉장히 아주 강한 비판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평론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른바 셀프 재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본인이 시험 내고 본인이 출제하고 본인이 채점까지 한다는 것이 사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결국 이와 같은 절차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노 내지 반노 측에서의 어떤 승복을 얻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본질적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문제인 것이 이른바 문의 불통. 사실 지금까지는 청와대의 불통을 얘기했지만 문의 불통을 통해서 비노와의 어떤 불통을 넘어서 친노 내에서의 지금 불통, 내가 들러리냐, 그 말 자체. 결국 친노 내에서도 내가 들러리냐 말은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서 비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어떤 당무 속에서 스스로 배제됐다는 것을 아마 친노들 스스로도 느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것이 단합되는 것이 아니고 친노 자체에서부터의 어떤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 정말 야당이 제로 설지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 바로 열리고 있는 그 의원들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 지금 속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한 목소리로 뭉쳐지지 않겠지만 지금 김동철 의원 비주류로 분류되는 광주 3선 의원이죠. 문재인 대표 살신성인해야 한다. 문재인 대표 살신성인하라. 바로 김동철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오늘 중진들,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들이 이석현 국회 부의장실에서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김동철 문재인 의원이 대표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살신성인하라. 살신성인이라는 게 뭐 그게 나가라는 얘기인데 강경파에서는 당장 나가라 소리도 나올 거고 또 문 대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또 문 대표를 설득해보자든지 아니면 또 말려보자든지 아니면 뭐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자든지 여러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어쨌든 오늘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 회의에서. 또 다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친노 중에서도 상당히 큰 범친노로 불리는 정세균교에서 특히 아까 보니까 현장에 정세균 의원이 있는 것 같은데 엊그제 9월 9일 날 어땠습니까? 나온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선 후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석회의를 얘기했는데 오늘 그 말 그대로 연석회의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선 후퇴론 지금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살신성인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선 후퇴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지금 아직까지 특히 진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러면 굉장히 정치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떻습니까? 재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이 기자 통과가 됐어요. 국민도 통과를 하고 당원 투표도 절반이 넘고 그러면 정말 잠잠해져서 문 대표 중심으로 뭉칠 수 있습니까?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가겠지만 절대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고요. 예. 아마도 이제 신당 창당 기류가 지금 추석을 앞두고 뭐 박주선 의원 탈당도 거론이 되는데요. 신당 창당에는 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설사 그러니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분당의 속력이나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오늘 요게 하나만 더요. 만약에 통과는 됐는데 이 그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는 그렇죠. 문 대표가 힘을 얻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뭐 ARS 방식이 맞았네, 틀렸네, 조작이다 또 이런 분란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국감장에서의 논란입니다.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보시죠.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다. 그것을 MBC는 이 양 씨의 주장을 이미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만 MBC가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방송이 그런 어떤 비리나 도덕성, 자질 이런 데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책무예요. 간단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확인하면 끝날 일을 왜 숨기느냐? 방송사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 아들이 만약에 이런 의심을 받는다 하면은 돈 들여서라도 당연히 법정에 보내겠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뭐 시청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 말씀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논란이 길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양승호 박사 그 의사들하고 7분을 고소한 거는 애초에 문제를 만든 것은 박원순 시장 측에서 그랬거든요. 그걸 고소해서 지금 했는데 나중에 취하를 했지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자 이건데 어쨌든 이쪽에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은 과학적인 그런 자료를 내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또 당초에 그 무혐의를 받았을 때 그때보다 새로운 증거가 생겼다고 내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박원순 시장도 깔끔하게 하려면 뭐 지금 자꾸 소송 공방전 벌이기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분명히 밟아버리면 무슨 뭐 후유증이 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데 좀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에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 롤모델은 박 대통령과 마가렛 대처다 이렇게 말하는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분 있으시죠?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송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키즈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제가 정치를 이제 쭉 해가면서 스스로를 다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도움이 됩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대처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하면은 이제 대처이즘, 박근혜 이즘으로 불리는 그 정치 컬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원칙 있고 소신 있게 강단 있게 또 밀고 나가는 그런 컬러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담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셨죠? 올해 네, 결혼하셨는데 정치하시는 게 힘드세요? 아니면 아내를 사시는 게 힘드세요? 글쎄요, 지금 제 또래 30대의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또 직장 다니면서 또 집안일까지 한 여성들이 또 많이 그렇게 느끼겠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 안고 계속 또 직장도 다녀야 되는 그런 고충을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결혼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시각도 좀 바뀌고 정치에 대해서 좀 깊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님께서 얼마 전 연찬회에서 그래도 손수조 지금 이제 마지막 저희 막내인데 지금 이제 애국한다고 임신했는데 다들 순산을 위해서 박수 쳐주라 이렇게 하시던데.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이제 겪는 어떤 고충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깊고 넓게 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키즈를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성절 열병식 중국 갔다 오시고 지지율도 매우 높아지시고
국정의 네. 탄력도 받고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예. 지지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국민들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원칙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때까지 북한과 협상을 했을 때 늘 끌려다니는 우리의 그렇죠. 모습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연하게 그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예. 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배신의 정치 발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배신의 정치. 너무 좀 아니 그런 뭐, 부분이 있었는데 예. 물론 비판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정말 한 평생을 정치 중앙에 계셨던 분인데 예. 그런 발언이 나감으로써 어떤 비판 여론이 있을 거라는 건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실 때는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시는 그런 부분이 저는 정치가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배신의 정치라는 그 말, 또 중국 전성절에 열병식 참석하고 네. 북한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는 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다. 좀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오늘 소식 들으셨죠? 김부성 대표 네네네. 사위 얘기.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치인과 또 정치인의 가족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긴 그런데 어쨌든 네. 뭐 사위의 마약 투약 그 수사 과정에서 또 처벌 과정에서 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무성 대표는 예전에 제가 뭐 CF도 찍고 그렇죠. 네, 예, 여러 예, 가지로 또 많이 곁에서 뵀는데 뭐 정도 정말 많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위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예. 정말 저도 결혼을 했지만 딸이 그렇게 울면서 읍소를 했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아버지가 그 결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인간적인 그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다만 정치가라는 공인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특혜죠. 과연 김무성 대표가 특혜를 행사했느냐. 예. 개인적으로 저는 한 달 된 사이에게 그 전에 특혜를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인데 예비 장인으로서. 네. 예. 하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명백백하게 예. 밝혀주는 모습은 필요한 것 같고요. 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정치 쟁점화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 김무성 지금 대표께서는 공천 못 받으셨죠? 백의종군하셨죠. 예, 백의종군하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광고를 찍으셨어요? 저기 네. 볼까요? 왜 찍으셨어요? 저기 광고를? 예. 네. 그때 광고가 예. 제가 신인이었고요. 예. 김무성 대표가 이제 원로 이제 베테랑으로서 예. 서로 격의 없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왼쪽에 부분들. 예. 네. 정치하고 싶다 그 얘기하는 네. 거죠 지금? 정치 진짜 하고 싶다. 패러디였습니다. 예. 뭐라고 나도 하나 하고 이제?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예. 나는 옷도 안 주더라. 저 부분은 애드립이셨는데요. 예. 정치 잘하세요? 조금. 재밌네요. 예. 나는 옷도 안 주더라. 저 말은 순간적으로 네, 순발력으로. 애드립이셨는데 순발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 공식적인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옷이 안 나왔다 뭐 이런 예. 재밌는 말씀이신데 의도는 조금 더 이제 그 재밌는 CF를 패러디하면서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자라는 의미로 CF를 찍었고요. 예, 굉장히 네. 재밌고요. 그럼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공천 못 받았으니까 빨간 옷도 안 준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도 한 번씩 연락도 자주 하시나요? 네, 그럼요. 그 뭐 결혼 때도 챙겨주시고 생일 때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자주 뵙고 인사드리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최근에는 한번 뭐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제가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 활동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보고 드릴 때나 회의 있을 때나 그렇게 뵙습니다. 참 김무성 대표에게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김 대표 어떻게 됩니까? 이번 김 대표 평상시에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네. 김 대표의 스타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말고 이번에 사위 문제라든가 곤욕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면 돌파다? 네, 김무성 대표님 스타일이 정말 이렇게 뭐 자고 오면 하시지 않고 어떤 일이 있으실 때 늘 정면 돌파하셨기 때문에 그 방금 CF 보셨듯이 뭐 선거 있을 때도 공천이 안 되더라도 백의종군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정면 돌파하실 것으로 봅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제 너무 좋게 말하면 젊은 또 어린 나이에 정치권에 오셔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고 1인 시위 옛날에 영상 같은 거 찍으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점이 더 많습니까? 예. 글쎄요. 이제 나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많이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너무 제가 최연소다 보니까 잘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시선들이 많고요.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저를 채찍질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제 선거 떨어지고 다들 뭐 몇 개월 가겠어 하셨지만 지금까지 한 3년 이제 이렇게 쭉 차근차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부산을 믿어요. 이번에 네, 당이 항상 힘들 때는 정말 이렇게 희생하고 먼저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스스로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큰 도움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출마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건가요? 네, 제가 어게인 2012 문재인 대표와 리턴 매치를 하고 싶었으나 문재인 대표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지난번 총선 때 좀 아깝게 지셨죠? 문재인 대표와 붙으셔서. 네, 조금 석패했습니다. 43% 정도 얻으셨으면 한 번 더 다시 붙으시면 좋아질 텐데. 만약에 리턴 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전 이번에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뭐 그게 성사될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또 지난 3년간 꾸준히 저 부족한 부분을 또 뚜벅뚜벅 걸으면서 채워왔다고 자신을 하고 또 제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 대표께서도 지역 구민과의 약속을 많이 저버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 얘기는 어떻습니까? 부산 사정구에서 결국 문재인은 떠났다 이런 글을 SNS에 남기셨는데 저 글을 남기신 이유는 뭡니까? 국회의원 출마할 때 정치인들은 표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즉 4년간 봉사하겠다라는 약속인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그 약속한 시간을 남겨두고 이미 사상을 떠났죠.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또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이 있을 때도 오시지 않으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그런가요? 안타까웠고 그 선거 때 했던 지역 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그 투표할 때만 선거할 때만 정말 이렇게 표를 애걸복걸 하다가 그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정말 남편이 신부 놔두고 도망간 격이 됐습니다. 신부를 앞두고 도망을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하지만 그런 이제 심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지역 구민들은 박탈당한 셈이죠. 조경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대표에게 출마하시라 사상에서 한석이라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 다시 붙으면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네, 아마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보 노무현이란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이렇게 했었던 것은 힘든 지역이지만 부산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서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 대표 모습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불리하니까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 다시 붙게 된다면 저는 현 당협위원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대로 끝까지 열심히 해서 한번 끝까지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의 당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당이 다른 얘기지만 또 야당, 여당이 같이 잘 돼야 건강하게 경쟁을 하는 셈인데 지금 야당도 굉장히 힘듭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툼도 많고 이것저것 다양한 방법이 나오다가 결국 재신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는 양 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정말 균형추 맞게 가는 사회가 결국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야당의 얘기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정말 사퇴론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재신임을 물으셨는데요. 당 대표의 재신임 문제는 결국은 당원들에게 묻는 것이 저는 원칙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룰을 보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또 물어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시더라고요. 당 대표의 재신임을 국민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스스로도 명분이 안 서고 또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명분도 맞고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누구나 인정하는 룰로서 재신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정당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는 늘 계속되는 파열음이 이어지기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선거 총선 나가시기를 생각을 갖고 있으시고 근데 이제 뭐 김무성 대표께서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하면 뭐 아주 신인은 아니시지만 젊은 분들에게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어떤 룰로 됐을 때라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정치 신인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그리고 돈, 자금 부족한 청년들 조직을 꾸리기 힘든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같이 이렇게 정치적 소수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천이라는 것이 지금 결국 야당의 혁신안도 공천 때문에 시끄러운 건데요.
이 공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제가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공천이라는 것이 국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인데요. 예. 전 결국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300명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예. 뭐 예를 들면 너무 한 계파에만 몰린다. 너무 그렇죠. 남성에게만 예, 예, 몰린다. 예. 뭐 너무 또 60대에게만 몰린다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공정한 이제 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룰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치력인 것 같아요. 정치력이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어떤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정치가분들이 많은 선배님들이 보시면 예. 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누구누구에겐 유리하다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책을 마련하시면서 룰을 마련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수조, 이동학, 이준석 등등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대통령과의 인연 또 누구에서 발탁 굉장히 신선한 얼굴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이동학 혁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준석 손수조 미래 세대를 대변하겠다는 말만 남긴 깜짝 쇼다 이렇게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동학 의원하고는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고요. 서로 얘기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예. 문제의식은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양당 마찬가지로 청년을 융성해내겠다라는 의지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는 같이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깜짝쇼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깜짝쇼가 아니라 계속 상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문제고요. 예. 일단 예. 저희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문제가 1번이고 예, 그렇게 되면 해결될 문제라서 걱정할 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의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부족한 면을 가지고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이 청년들이라고 너무 꾸짖는 모습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 뭐 여러 가지 꼭 청년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기성 정치인들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잘못되는 예.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뭐 남자 국회의원이라서 못했다 아니면 뭐 60대 국회의원이라서 못했다라고 특정 지어서 비판하진 않지 그렇진 않죠.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가 잘못됐을 수는 있어요. 뭐 청년 비례대표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그걸 두고 청년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이제 작은 것 때문에 큰 예.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권 발전을 위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려하는 것 중에 이동학 혁신위원 자체가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8월 21일 날 본인 소신을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은 대법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이틀 후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소신껏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당내 원로들에게 혼나고 사과를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측이 네. 되거든요. 저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치 봐서 그렇게 혼나서 그렇게 된 것 같지 않고요. 예. 이게 이렇게 보셨듯이 꼭 뭐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말 바꾸게 하는 거 아니죠. 뭐 많은 정치인들이 예, 예. 이제 비판받는 것이 말 바꾸게 하는 것이고 뭐 눈치 보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청년들이 국회 내에서 반드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뭐 IT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해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흡수를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단점보다는 장점을 잘 살려서 그 역할을 해내는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광진 젊은 또 정치인이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너무 말을 함부로 뱉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군의 임명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시죠? 임명 권한은 저한테 없고 예. 대통령님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해결 방법은 문재인 의원께서 빨리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걸 해결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런 말씀을 들어보면 다소 좀 황당하다 또는 젊은 정치인들이 살아있지 못하다, 내공이 부족하다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질문 네.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똑같이 비판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예. 네, 잘못된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청년 정치인 전체를 예.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 같고요. 막말로 하자면 뭐 정청래 의원도 못지않고 또 뭐 예. 여러 뭐 기성 정치인님도 못지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 청년 정치가가 반성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말씀대로
올해 연말에 출산하시면서 애국도 하시고요. 내년 총선에도 화이팅 하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도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